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그 자체보다 더 주목할 만한 한 가지 디테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미국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표단에게 지급된 것은 이른바 번호폰이었습니다. 통화와 문자만 가능한 일회용 전화기, 중요한 정보가 담기지 않은,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여행이 끝난 후 폐기할 수 있는 전화기. 저는 이 디테일을 처음 들었을 때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국가 정상의 방문, 수행단, 그리고 일회용 전화기. 이것이 단순한 외교 방문의 풍경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정보기관의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진행자가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 측에서 전달한 선물들, 꽃, 기념 배지, 기념품들을 미국 대표단이 가져오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후에 퍼진 사진들 중 일부가 AI로 생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것이 정확히 그랬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지적한 것은 그 사실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관점이 매우 날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는 것. 그것이 두 나라 사이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중국이 준 선물의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 베이징의 호텔 방이 감청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심, 자, 중국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가 해킹될 수 있다는 의심, 이 모든 의심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것이 지금 미중 관계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두 나라의 지도자가 만납니다. 악수를 합니다.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화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개인 전화기를 숨깁니다. 선물을 의심합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의 관계입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우정, 자,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의 의심.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두 나라 지도자들의 불신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불신에는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수십 년간 누적된 사이버 공격의 역사, 기술 탈취 의혹, 스파이 활동,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종류의 안보 위협들. 자, 이것들이 미국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번호폰을 쓰도록 만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얼마나 타당한지는 이후에 이야기할 내용들이 보여줄 것입니다. 외교의 형식과 안보의 실질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장면.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토대입니다. 개인 관계도, 나라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어떤 합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킬 것이라고 믿지 않는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회담을 하고 합의를 발표하고 악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양쪽 모두 상대방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 불신 위에 세워진 합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것이 지금 미중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미국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번호폰을 사용하고 중국의 선물도 가져가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우정을 연출하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두 나라의 관계, 그것이 지금 미중 관계의 실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의심이 왜 생겨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불신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사건들이
그 불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로소프트 해킹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들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시스템이 해킹됐습니다. 수만 건의 정보, 이메일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이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정부 관료들의 이메일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다. 외교 전략, 협상 포지션, 내부 논의, 상대방에게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이 한꺼번에 상대방의 손에 넘어갔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워싱턴이 받은 충격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해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행자가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중국을 기술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안보 위협으로 봅니다. 저는 이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미국 기업들은 중국과 기술 협력을 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들을 환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발전이 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이 안보 심사를 받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특정 분야 연구가 제한됩니다. 중국 기술이 미국 인프라에 들어오는 것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왜 그토록 문제가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스마트폰 회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입니다. 5G는 단순히 더 빠른 인터넷이 아닙니다. 자,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병원 시스템, 군사 통신망, 이 모든 것이 5G 인프라 위에서 작동합니다. 만약 그 인프라를 화웨이 장비로 구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를 심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워싱턴의 우려입니다. 화웨이를 차단하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의 핵심 인프라에 접근하는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 압박을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가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대학교에서 지식을 배웠습니다. 기술 협력을 통해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제조업 발전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의 방식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 운영 방식도 미국에서 배웠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배워온 학생이 이제 선생님에게 도전할 만큼 강해진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쳐 준 것들이 이제 자신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신이 만든 시스템, 자신이 구축한 기술 생태계를 배워서 그것을 뒤집으려는 나라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 저는 이 구도가 매우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경쟁 상대라면 순수하게 경쟁 전략만 짜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경쟁 상대가 되었을 때는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기술 이전이었고 얼마나 많은 것이 탈취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깁니다. 미국의 불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교류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힘을 키웠다는 것. 중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배우고 발전했을 뿐이라는 것. 이 두 인식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악수하는 두 지도자. 하지만 그 뒤에서는 누가 더 앞서는지를 두고 첩보와 기술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미중 관계의 표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전쟁과 기술 첩보 경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해킹 사건, 화웨이를 둘러싼 안보 우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도전받는 미국의 불편함, 그 모든 것이 카메라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그 긴장된 배경 속에서도 트럼프가 베이징에 가져간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한 기업인들,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 수행단 명단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정상 외교가 아니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팀 쿡 애플의 CEO입니다. 레리 핑크,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수장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업자입니다. 이 세 사람만 해도 이들이 이끄는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영향력은 많은 나라의 GDP를 능가합니다. 진행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기업 대표단.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교 사절단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 권력의 핵심들이 한자리에 모여 베이징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자, 트럼프는 이 방문에서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보잉 항공기 200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750대, 중국이 미국의 항공기를 대규모로 구매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직접 꺼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이번 방문의 경제적 성과를 얼마나 절박하게 원했는지입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계약이 성사될 것처럼 이야기한 것. 그것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성과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가 더 중요했습니다. 중국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이 부분을 매우 흥미롭게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자, 중국이 대규모 항공기 구매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협상 전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어땠을까요?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구매 가능성을 언급하면 중국은 그것을 외교적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화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베이징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세계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인정을 갈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장면은 다른 중요한 사실도 보여줍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의 가장 강력한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 시장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팀 쿡의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을 조립합니다. 수백 개의 공급업체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은 애플의 핵심 판매 시장 중 하나입니다. 레리 핑크의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블랙록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와 시장 접근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워싱턴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내부적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정부는 중국을 멀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중국이 필요합니다. 그 두 방향이 충돌하는 것. 그것이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 정책과 그 나라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를 때 결국 어느 쪽이 이기는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외교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기업들의 로비가 정책을 바꾸고 경제적 상호 의존이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보 위협이 충분히 크다고 느껴지면 그 계산이 달라집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안보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미중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트럼프가 미국 재계 거물들을 베이징에 데려갔지만 중국이 침묵으로 응답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기업들은 중국을 떠날 수 없다는 미국 내부의 구조적 딜레마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에 간 것은 보잉 항공기 계약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매우 명확하게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을 이야기하러 베이징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란을 이야기하러 간 것입니다. 저는 이 분석이 이번 회담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에게 가장 급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세가 아닙니다. 무역 불균형이 아닙니다. 기술 경쟁도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할 때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긴장합니다.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해집니다. 트럼프에게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오릅니다. 마트에서 물가가 뜁니다. 자, 미국 서민들의 일상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각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에 반영됩니다. 자, 이란 전쟁이 통제 불능 상태로 확대되면 호르무즈가 봉쇄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낮추는데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그것이 트럼프가 베이징에 간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행자가 이것을 매우 직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첫째, 호르무즈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에 중국이 동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에 중국이 반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이 회담 후에 시진핑이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협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시진핑이 이 원칙에 동의했다는 것을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즉각적으로 이 상황의 복잡성을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이 호르무즈 개방에 동의한 것은 단순히 미국을 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중국도 호르무즈를 통해 중동의 석유를 수입합니다. 해협이 봉쇄되면 중국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중국의 제조업도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호르무즈 개방 지지는 미국에 대한 호의가 아닙니다. 중국 자신의 필요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행자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경쟁하는 두 나라가 세계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함께 막으려 합니다. 저는 이 역설이 지금 미중 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을 봉쇄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공급망을 위협합니다. 두 나라는 AI, 반도체, 군사력, 영향력에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나라 모두 세계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가 봉쇄되면 두 나라 모두 고통받습니다. 세계 무역이 멈추면 두 나라 모두 손해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경쟁하면서도 협력합니다. 견제하면서도 대화합니다. 의심하면서도 같은 테이블에 앉습니다. 자, 이란 문제는 그 역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란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란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무너뜨릴 의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란과 호르무즈 문제가 미중 회담의 진짜 이유였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미중 관계는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이 있고 대만이 있고 한국이 있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 경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어느 쪽도 완전히 이기거나 완전히 질 수 없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잡한 게임의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깊은 이야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번호폰과 선물 거부가 보여준 불신의 깊이, 마이크로소프트 해킹과 화웨이가 상징하는 기술 첩보 전쟁, 자, 트럼프가 데려간 재계 거물들과 중국의 침묵이 담고 있는 권력 균형의 변화, 그리고 이란과 호르무즈야말로 이번 회담의 진짜 유효였다는 이야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본질적인 결론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세계 최강의 두 나라가 서로를 거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진행자가 이번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우정, 그리고 무대 뒤에서의 의심. 저는 이 표현이 지금 미중 관계를 더 나아가 지금 세계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지도자가 악수합니다.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고 말합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국 대표단은 번호폰을 씁니다. 중국의 선물을 의심합니다. 모든 대화가 감청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을 떠난 후 가져간 장비들을 점검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심은 무엇입니까? 중국이 해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웨이를 통해 미국의 인프라에 접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협력하는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국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심은 무엇입니까?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차단하고 기술 접근을 봉쇄하고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이 의심들, 이것들은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판단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근거 있는 의심은 해소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계속 대화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행자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AI 개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연결을 한꺼번에 끊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도 대화합니다. 견제하면서도 협력합니다. 적이면서도 파트너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중 관계를 과거의 냉전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냉전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경제적으로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라는 명확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중 관계는 다릅니다. 두 나라는 경쟁하면서도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두 나라를 완전한 충돌에서 막는 가장 강력한 억지력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악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전화기는 일회용입니다. 협력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선물도 믿지 않습니다. 함께 세계의 안정을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상대방의 기술을 훔치거나 막으려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평화, 우정이 아니라 상호 의존으로 유지되는 협력, 그리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균형.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비관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취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카메라 앞의 악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 세계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중 어느 쪽도 완전히 선택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우정과 무대 뒤에서의 의심이 공존하는 세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